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특수불법 행위의 유형 중에서 인격권 침해와 유형 및 구제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특수불법 행위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봤었죠. 자, 특수불법행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특수불법행위라고 하는가? 이 특수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건면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에 있어서 일반 불법행위하고 몇 가지 점에서 차이 나는 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일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고의과실 입증 책임 자체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어떤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이렇게 입증 부담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특수불법행위 유형 중에서는 많은 유형이 가해자의 어떤 고의과실과 관련한 입증 부담과 관련해서 이것을 경우에 따라 드는 가해자 측으로 이렇게 입증 부담을 전환을 시킨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고의과실의 입증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해 행위하고 손해상호 간의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 가지고도 인과관계 입증을 상당히 완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들이 발견된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불법행위의 어떤 성립 요건으로서의 어떤 고의과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요건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이런 경우들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특수불법행위 유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법 그리고 특별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개관해 보면요. 어떤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이번 시간에 살피게 될 어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어떤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 또는 감독자 책임의 문제, 사용자 책임의 문제 또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의 문제 그리고 동물 점유자 책임의 문제 공동불법행위 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 민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민법 이외의 어떤 특별법에서도 어떤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이라든가 환경침해 책임 같은 경우 그리고 제조물 책임이라든가 국가배상 책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특수불법행위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이런 어떤 특수불법행위 유형 중에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이 인격권 침해로 인한 어떤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라든지 또 해결 방안이라든지라고 하는 구제 수단을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의 측면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 우리 법에서 아주 명확하고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외국에서 이런 어떤 인격권 침해라고 하는 개념을 또는 그런 유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점도 중요한 참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의 어떤 사례들, 특히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들도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자, 이 인격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격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 인격권과 관련해가지고, 통상은 사람이 어떤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 주체인 본인과 분리해서 이렇게 고려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말한다. 그리고 그런 인격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유형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인격적 이익의 총체를 우리가 인격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성명, 사생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그런 어떤 이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인격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총체적인 개념에서의 인격권을 우리가 일반적 인격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어떤 인격권의 어떤 개별 유형들, 성명권이다, 초상권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개별적 유형들을 개별적 인격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고전적인 그 측면에서는요, 인격권 침해다라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생명이나 신체 침해, 예? 뭐 이것으로 인한 어떤 그 손해배상의 문제, 뭐 이것들을 갖다가 주로 인격권 침해의 문제로 특히 그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살펴보았다라고 할 것인데, 이게 이제 뭐 그 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 교류의 수단이라든지 또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빨라지고 뭐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라든지 또는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면들의 그 문제들이 사실은 그 상당히 그 현안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요. 따라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어떤 사생활의 보호라는 이런 영역까지도 인격권의 그 측면으로 다루어서 보호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인식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은 이런 인격권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인격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뭐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인격권을 보호해야 된다 또는 뭐 인격권이다라고 하는 개념, 요거는 뭐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789년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그 기원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1948년의 세계 인권선언을 기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서도 각각 그 어떤 개별법 또는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인격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인격권 문제가 문제 제기될 때 항상 우리 헌법 제10조를 그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뭐 행복추구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인격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 인격권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뭐 751조, 752조, 764조의 규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어떤 불법 행위로부터 그 생명이라든지 뭐 신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명예의 침해를 명예의 침해 등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이런 경우들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민법에서도 소극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인격권에 대해서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 법상으로도 헌법 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민법 자체에서 어떤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인격권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권 침해다라고 했을 때 그 유형을 뭐 어떤 유형에 있어서 인격권 침해를 볼 것인가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구제 수단은 어떤 것이 적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등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외국의 어떤 입법례라든지 또는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이 참조의 대상도 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독일과 미국의 경우들을 간략하게 조금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법이라든지 또는 특별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연방법원에서 이 인격권 자체를 어떤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을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인격권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그런 권리로서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독일법을 우리 사례를 들 때 독일 민법 823조 1항을 예를 듭니다. 독일 민법 823조 1항은 굳이 우리 법에서의 어떤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예를 들자면 우리 민법 750조의 규정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독일 민법 823조는 독일 민법에서의 어떤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독일 민법 823조에서는 특히 보호법익을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우리 민법 750조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것인데, 독일 민법 823조 1항에서 보면 뭐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고의과실에 의해서 이렇게 침해한 경우, 그런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한다라는 어떤 식의 규정이 독일 민법 823조의 규정인데요. 뭐 그런 내용들, 그 규정으로부터 인격권 침해의 그 보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초는 제공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독일 민법 12조 같은 경우 성명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조형 예술품 및 사진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법률에서 주로 특히 그 초상권 보호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일반적으로는 뭐 독일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이 823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823조 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일반적인 인격권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823조 1항에서 근거를 두어서 인격권의 유형으로서 포섭했던 그런 사례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올리면요. 첫 번째, 자신의 말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표하지 않은 발표가 조작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초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공표를 하는 행위, 그런 것들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방금 말씀드린 요 사례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인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독일에서도 인삼의 효능이 인정받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삼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건장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소개를 하면서 인삼의 효력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타인의 초상을 이렇게 함부로 촬영을 해가지고 공표를 한 어떤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따라서 인격권 침해로 인정된 어떤 그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다든지 또는 그 대화를 녹음해가지고 이걸 공표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 또 어떤 선전을 위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그 사사 또는 가정 내적인 일을 공개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격권 침해의 유형으로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명예의 침해와 관련해가지고도 실제로 자연이다, 법인이다 이런 걸 불문하고 명예훼손 또 명예권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요. 아울러서 죽은 사람 사자의 명예권도 인정하는 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이런 유형의 인격권 침해가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일반적 어떤 인격권의 어떤 침해가 있었을 때, 이 보호수단으로서, 독일법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피해자는 어떤 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법하고 조금 다른 우리 민법에서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법 752조에 의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떤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법에서의 어떤 태도가 좀 더 범위 자체를 넓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자연인뿐만 아니고 죽은 사람,
사자의 죽은 사람의 어떤 명예훼손과 관련해 가지고도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점, 그리고 법인이라든지 비법인 단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측면하고 프라이버시권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라이버시권 같은 것, 이것은 독일에서는 인격권의 일용으로서 이렇게 봐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인격권과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격권 보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형적으로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의 등에 의한 인신 침해의 문제, 그게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명예훼손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어쨌든 고의에 의해서 이렇게 인신 침해가 있다라고 할 때, 흔히 폭행이다, 또는 폭행의 협박이다, 또는 불법 감금이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우리 시가의 어떤 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어떤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고의뿐만이 아니고 과실에 대해 가지고도 이런 불법 행위 유형들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명예훼손 같은 것인데, 요거는 사람의 존경이라든지 명예에 대한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유형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수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흔히 하는 말로 혼자 있을 권리 또는 고독의 권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다라고 이야기하고, 따라서 특히 명예훼손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경우를 엄격하게 좀 구분해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명예훼손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것을 구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명예훼손과 관련해 가지고 명예훼손 자체를 미국 법에서는 별개 독립의 불법행위 유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허위의 진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허위의 진술. 그래서 말 그대로 진술 내용 자체가 진실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런 허위의 진술이 명예훼손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 명예훼손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진술로 인해 가지고 지역 사회 자체에서 어떤 피해자의 어떤 평판이 이렇게 악화된다라든지 제3자와의 관계 자체가 이렇게 원만했던 관계가 불편한 점을 갖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적인 진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명예훼손적인 진술 자체가 제3자에게 이렇게 공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공표가 됐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피해자한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런 진술을 들음으로 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또는 그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명예훼손적 진술을 한 가해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건으로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특별한 손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금전적인 특별한 손해가 없더라도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예훼손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연인 같으면 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사자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사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 어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적인 진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울러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법인 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요건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명예훼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유형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이게 문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이냐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각각 효력을 다르게 규정하고 파악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의한 경우,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서 형태로 쓰여진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인쇄된 출판물이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포함이 될 것인데, 이런 경우에, 그 범죄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문서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그 원고한테, 다시 말해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문서에 의한다라고 할 때 이 문서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좀 광범위하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어떤 엄격한 의미에서 이 문서 이외에도 녹음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속기록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고요. TV 방송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송 자체가 어떤 원고를 쭉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다라고 할 때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이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피해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있다라고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런 손해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 자체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렇게 입증 부담이 가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손해가 없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해자의 진술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 가해자의 진술 자체가 피해자, 즉 원고가 최근에 전염병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술이었다라고 할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관계를 좀 평소 때 절친하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이라든지 영업에 부적격하다라고 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어떤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리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명예훼손에 대해 가지고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손해배상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금전적인, 재산적인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수치심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되는 어떤 정신적 고통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명예훼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예들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명예훼손을 이유로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던 것 같긴 한데요.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다시 말해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다. 라고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철회제도라는 것, 미국의 어떤 거의 3분의 2의 주에 해당하는 주가 이 철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명예훼손적인 진술 자체를 철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배제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철회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그런 유형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의 범주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인데, 뭐, 요것도 어떤 그 프라이버시 침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소극적인 프라이버시권,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극적인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용히 있을 권리죠. 뭐, 고독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침해되는 것, 또 그런 유형들의 침해들로부터의 어떤 보호와 관련된 어떤 권리를 소극적인 어떤 프라이버시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이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뭐 매체가 이렇게 다양화됨으로 인해가지고 개인 정보 자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유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통제권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주로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이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다라고 했을 때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어떤 이런 구별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명예훼손, 앞에서 살펴봤던 이 명예훼손하고, 이 프라이버시하고의 어떤 차이점 같은 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명예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거는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익이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 평판이죠. 사회적 평판으로부터 그런 평판들이 악화되는 것, 이걸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어떤 내적 평온들, 그리고 뭐 자기 정보 자체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허위의 진술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경우는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더더욱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어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오히려 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뭐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망한 사람이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좀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인격권의 일종이고, 그리고 일신에 전속하는 어떤 그런 권리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는 특별한 의문이 있을 수 없고요. 좀 중요한 내용은 과연 그러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프라이버시 침해, 어떤 유형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가, 요게 이제 좀 재미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요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죠. 사사의 침입이 있는 경우, 사사의 침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형화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사의 개인적인 일에 침해를 했다라고 할 때, 사생활에 침해해가지고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또는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하는 어떤 이런 각종 행위들, 이런 것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유형들, 불쾌감 느끼는 거 얼마든지 불쾌감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 상태라든지 또는 사람의 어떤 정서에 따라서 강도라든지 이게 다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든지 위협감을 느낀다,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통상인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인 한도를 넘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어떤 사사의 침해로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으로서 미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요. 호텔에 어떤 여인이 숙박을 했는데 관리인이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뭘 고치려고 들어왔겠죠. 어쨌든 그런 경우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는 것이고, 쇼핑몰에서 어떤 여인이 쇼핑을 하다가 CCTV로 보니까 이렇게 물건을 훔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쇼핑백을,
불법, 무단으로 이렇게 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 뭐 그런 경우들도 프라이버시 침해다라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뭐 전화를 도청해가지고 속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고가철도 같은 게 들어서가지고 어떤 그 다른 사람 주택이 안에, 주택 자체가 안에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든지 또는 뭐 사설 탐정을 고용했던 이 사설 탐정이 어떤 수사 대상인 사람, 수사 대상인 사람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집안 쳐다보고 하는 이런 행위들, 뭐 그런 경우도 다 이 프라이버시 침해다라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계속 빚 갚으라고 독촉 전화하는 것, 뭐 그런 경우도, 불안감을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조성한 이런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라고 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 예금 구자를 이렇게 부당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종교 집회를 하는데 밖에서 아주 좀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종교 집회 진행하는데 좀 방해가 됐다라고 한다 해서 뭐 그런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라고 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특정인이 아니고 대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모욕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경우 뭐 그런 경우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고 뭐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의 집에 가서 채권을 독촉하기 위해 갔는데 뭐 사실 일요일 같은 날 쉬는 날이죠. 그런데 일요일 같은 날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냐. 근데 뭐 그런 정도까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라고 한 어떤 이런 사례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사 자체를 공개하는 경우예요. 사사 자체를 공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프라이버시 침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어떤 매스미디어 통해 가지고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뭐 그런 경우도 프라이버시 침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사를 공개한다는 것, 이건 뭐 표현의 자유하고 좀 충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으로 이렇게 봤던 어떤 그런 유형들을 보면요. 옛날에 좀 남봉꾼 비슷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살아요. 근데 옛날에 그 남봉꾼처럼 이렇게 활동한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뭐 극화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원고로 하여금 고통을 준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문제된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의학 잡지에다가 아주 어떤 환자의 기형적인 코를 이렇게 사진을 게재한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그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의 그 안면 사진, 뭐 그런 것들을 공개한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사의 공개의 유형에 이렇게 포섭되는 그런 어떤 유형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중에게 또는 뭐 대중에게 이 그릇된 시각, 그릇된 시각을 고착화시키는 또는 그릇된 시각을 이렇게 갖게 하는 뭐 이런 어떤 행위들도 프라이버시 침해다라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 그렇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의 어떤 뭐 흥행이라든지 또 재미를 돋구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대기를 이렇게 다룬 영화인데 사실은 그래요. 전혀 사실 무근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영화인데 전쟁 영화 보면 꼭 보면은 이 주인공이 말이야 뭐 10대 소녀를 막 구출하면서 둘이 사랑에 빠지고 또 헤어져 가지고 또 만나고 뭐 전쟁 끝나고 만나고 뭐 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전쟁 영웅이 그런 식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전쟁 영웅에 대한 어떤 그릇된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특히 이제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사사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호남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음식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내에서도 뭐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다. 뭐,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어느 가게에서 말이야, 자기가, 아주 그냥, 영업을 매출액을 많이 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영애 씨, 예를 들어서 이영애 씨 사진을 다 끌어놓고, 장금이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영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뭐라는 겁니까? 이영애 씨하고 뭐 관련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영애 씨가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사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 무단으로 자기가 이영애 씨 공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써버렸다라고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다른 사람이 초상이나 이런 등등을 갖다가 영리적 목적으로 영업에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퍼블리시티권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죠. 퍼블리시티권.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다른 사람 사사를 영리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런 것은 지금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다라고 보통 설명하기도 하고요. 우리 법에서 지금 아주 크게 소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관용적으로, 인터넷상으로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퍼블리시티권인데요. 요게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재산권이냐, 인격권이냐,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재산권적 성격을 배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어떤 이영애 씨 사진을 글모로 예를 들어 장사 매출액을 엄청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럼 이영애 씨 입장에서는 초상권 침해 등을 유래해가지고 인격권 침해 등을 유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영애 씨 측에서 입은 손해가 뭐냐 말이에요.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우리 부당이득법에 의하면 자기가 받은 손실 요걸 갖다가 한도로 한다는 거죠. 그 한도에서 이득자 이득을 반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영애 씨가 입은 손실이 뭐라고 봐야 되냐 말이죠. 물론 우리가 상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광고 제의가 좀 덜 들어갔고 이런 것까지 다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 퍼블리시티권 자체가 상당히 특히 인격권 파트에서도 인격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재산권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요 자체가 독립적인 어떤 연구 대상으로 되고 있고, 서서히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만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다 이렇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아니고 공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도 우리가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관공서 등에서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렇게 권리자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거 없이 활용하는, 또 수집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헌심사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는 어떤 이런 수단들까지도 강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독일이나 미국에서의 어떤 인격권과 관련된 논의이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인격권과 관련된 논의들, 요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면요. 어쨌든 우리 민법에서는 이 인격권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750조, 기본적으로 일반 불법행위 규정인 750조 영역에서 이 인격권 침해를 다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751조, 752조 규정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잠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요. 우리 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항에서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처음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752조에서는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설 판례의 일치된 어떤 견해에 따르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런 751조, 752조의 규정은 750조에 대한 어떤 주의적,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750조 안에서도 물론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다 이렇게 배상 청구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특히 751조 같은 경우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 시 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한 데 있어서 실익이 있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752조에서는 실제로 어떤 정신적 고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법에서 특히 우리 민법에서 인격권 보호와 관련된 어떤 그 근거 규정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앞에서 독일이나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독일이나 미국의 예에서 살폈던 뭐 각종 어떤 인격권 침해의 유형들,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뭐 프라이버시 침해든지 뭐 유형을 나누었던 하나로 묶었던 간에 이런 유형들이 사실은 우리 민법 하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소개했던 750조, 751조, 752조 등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영역으로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법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유형들, 앞에서 외국의 사례다라고 소개했던 그런 유형들이 사실은 우리 750조, 751조, 752조 등에서 이렇게 그런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격권 침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원상회복 같은 게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764조죠. 우리 민법 764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어떤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원상회복과 유사한 어떤 그런 구제수단도 우리 민법 764조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요. 통상 우리가 적당한 처분이다. 특히 뭐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적당한 처분으로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사죄 광고 같은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죄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식으로 사죄 광고하는 거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죄 광고를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한테 사죄 광고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 가해자 입장에서 스스로 뉘우치고 사죄 광고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없겠죠. 단, 사죄 광고는 안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대신에 법원에서 이런 식의 판결이 났다라는 거를 매체를 통해서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격권 침해 이 문제가 나왔었을 때 사실은 요즘은 그렇죠. 매체가 워낙 다양해지고 또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이렇게 인격권 침해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매스미디어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격권이 침해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종래 우리 정기간행물법이죠. 정기간행물법 그리고 방송법 요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에 의해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 피해자가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정관법이라든지 방송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요게 2005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정정 보도 청구권, 그다음에 반론 보도 청구권 또는 후속 보도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정정 보도 청구권 같은 경우는 공표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 그런 어떤 공표 내용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정정보도 청구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질에 있어 가지고 이 정정보도 청구한다는 것, 요거는 반박권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따라서 어떤 매스미디어 등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은 사람이 그 기사, 그 방송과 동일 신문의 동일 지면, 동일 방송의 동일 시간대에 동일 활자, 동일 기사량으로서 동일 방송 시간을 할애받아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현행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조, 15조 등에서 이런 어떤 정정보도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피해자는 언론보도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렇게 정정보도 청구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보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언론보도 자체가 진실하지 않은 것,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한 언론사의 어떤 고의 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해 두실 만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언론 보도 등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피해 구제를 한다든지라고 했을 때, 통상 우리가 권리 능력이 있는 자라든지 또는 뭐 권리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소송 능력이 인정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은 아니지만 등기된 법인은 아니지만 등기된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송 능력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소송을 통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소송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단체들도 지금 이 언론중재법에 의해 가지고는 정정보도 청구권 같은 것들이 인정된다는 점은 기억해 둘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정정보도 청구권은 뭐 서면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수용할지 말 것인지, 그 언론사에서 그걸 수용할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 피해자한테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수용하게 되면은 7일 이내에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정정보도 청구권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 이런 어떤 정정보도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반박보도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추후보도 청구권 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인정된다는 것인데, 요건들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격권 침해 같은 경우에 이게 방해 배제라든지 방해 예방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는가라는 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렇죠. 뭐 손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할 건데, 손해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뭐 중지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이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로서 뭐 유지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학설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손해를 예방하라 뭐 이런 청구권, 이거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불법행위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해 예방이라든지 뭐 또는 뭐 방해 배제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상으로는 많이 논란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방해 배제 청구권은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은.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격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형의 특수불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